밥맛 떨어지게 식탁에서 모자는 왜 벗어? 암에 걸린 게 자랑이냐? 그 흠칫한 머리 꼴 보고 밥이 넘어가냐고? 암에 걸린 제 딸이 밥 먹을 때 모자를 벗었다고 사위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딸이 암 수술하는 날 보험금 5억 원을 몰래 훔쳐서 필리핀 보라카이로 해외여행을 간 악마 같은 사위놈과 시누이 그리고 시애미까지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집구석에 시집을 보낸 저를 원망하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이죠. 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는 65세 김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아픈 딸아이 얘기라서 슬프지만 한편의 드라마같이 기가 막히고 통쾌하게 복수해버린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38년 전 제가 27살 때 남편과 함께 서울 동대문 시장 구석에 작은 천막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부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물건을 받고 밤 11시까지 장사를 하며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손님들 눈치 보고 외상값 받으러 다니고 비 오는 날엔 천막이 찢어질까 밤새 뜬 눈으로 지키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딸아이 지은이가 학교 다녀와서 엄마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힘이 됐거든요. 그렇게 20년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동대문에서 제법 이름 있는 도매상이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눈을 돌려 부동산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이 한창 개발되던 시기였으니까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직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반포와 대치동에 아파트 몇 채를 사두었는데 지금 그 아파트 한 채가 60억은 좋게 한답니다. 돌이켜보면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통 국밥집을 운영하며 검소하게 허름한 몸빼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돈이 있는 걸 알면 어떻게든 사기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오다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련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해왔던 동반자를 보내고 나니 빈 방에 혼자 있는 공허함은 느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허탈함이었으니까요. 딸아이가 결혼해서 따로 나가서 살고 저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딸 가까이 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힘들었던 것도 잠시, 더욱더 충격적인 일은 제 딸아이가 위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처음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냐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위암 같은 경우는 수술해서 제거만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위암 3기 수술을 받는 날이었어요. 딸이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있는데 사위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소리를 듣고 제 심장이 얼마나 뛰고 주먹을 꽉 쥐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고 있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사위 박상훈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찍은 SNS 사진이었어요.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들고 웃고 있는 그 악마 같은 인간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옆에는 시어머니 최영숙과 시누이 박미희까지 함께 찍혀 있었죠. 세 사람 다 환하게 웃으며 여유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혈압이 확 오르는 게 분명했죠. 그 순간 제 핸드폰으로 김 변호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박상훈 씨가 지은 양의 암보험 진단금 5억 원을 전액 인출해서 해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억이요? 제 딸아이 암 판정을 받고 보험금으로 나온 소중한 돈을 그 인간이 훔쳐서 여행을 갔다고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복도 창문 쪽으로 걸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침착했습니다. 저는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뜨릴 준비 좀 해주세요. 박상훈 명의로 된 법인카드, 지은이 명의로 만든 가족카드 전부 정지시키고 카드사에 부정 사용 신고 넣어요.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내 딸 목숨값을 건드렸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필리핀 보라카이의 호화 리조트 로비에서는 박상훈이 리조트 직원에게 검은색 카드를 건네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미리 부탁해둔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거든요. 삑, 날카로운 오류음이 단말기에서 울려 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띠띠띠, 승인 거절. 직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고 옆에서 칵테일을 마시던 시어머니 최영숙과 시누이 박미희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고 했습니다. 상훈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럴 리가 없어. 이거 한도 무제한 법인 카드란 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지갑 속 다른 카드들을 허겁지겁 꺼냈을 거예요. 하지만 삑 연이은 오류음만 계속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상훈이가 숨겨둔 비상금 카드마저 먹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손뼉을 한 번 쳤습니다. 그 카드는 제 딸 지은이 명의로 몰래 만든 가족 카드였으니까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 인간의 모든 행적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검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꺼내 썼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핸드폰 화면에는 해외 승인 거절, 도난 및 부정 사용 신고 접수라는 알림이 떠 있었고 딸 지은이가 수술 직전 남편에게 보낸 읽지 않은 카톡이 함께 보였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수술 잘 받고 나올게. 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 대신 서늘한 결심이 차올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제 다 해결해 줄게. 네가 당한 고통, 엄마가 백배 천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박상훈 씨가 출국 직전 고위험 투자 플랫폼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플랫폼이 방금 서비스 중단 및 출금 정지 공지를 띄웠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투자했겠지만 그건 이미 사기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제가 미리 확인해둔 정보였죠. 저는 수술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딸 목숨값을 훔쳐 호의호식하려 했냐. 이제는 한 푼도 없이 그 대가를 치러라. 제 목소리는 냉정했고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확신이요. 그 순간 보라카이 리조트에서 박상훈이 고위험 투자 앱을 켰을 때 화면에 뜬 서비스 중단, 출금 정지라는 붉은 공지를 보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내 돈이 다 막혔어 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리조트 보안 요원들이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가고 미희야, 상훈아 이거 왜 이래? 왜 경찰이 와? 라며 혼비백산하는 장면까지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했습니다. 미용실 건물명도 소송 준비하고 시댁 아파트 퇴거 집행 서류도 준비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네, 회장님.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이제야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복수를 결심하게 된 데는 지난 3년간의 끔찍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제 딸 지은이가 위암 3기 진단서를 받아든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시댁 대문을 두드렸어요. 시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한다면서요. 저는 딸이 그곳에 가는 걸 말렸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남편 어머니인데 알려는 드려야죠. 딸의 착한 마음이 오히려 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그날 시댁 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나중에 지은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몰래 고용한 탐정의 보고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숙은 위로는커녕 며느리 얼굴에 대고 침을 뱉으며 부엌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소금 바가지를 집어들고 나와서는 재수옴 붙었다며 어디 아픈 몸으로 시집와서 집안을 환자 집안으로 만들려고 하냐며 굵은 소금을 지은이 얼굴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 소금이 제 딸의 야윈 뺨을 따닥따닥 때렸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국밥집 주방 바닥에 국물이 튀었지만 저는 그것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딸 지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시댁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씩 보냈어요. 본인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3분의 1을 시댁에 드린 거죠. 그것도 모자라 퇴근하고 나면 남편 상훈이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달려가 청소며 빨래며 미용실에서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손님 머리카락 쓸고 수건 삶고 샴푸 재고 정리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사람 취급도 아닌 냉대뿐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미용실에서 약품 냄새 맡으면서 쉬지 않고 일해서 암이 걸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근본이 안 된 집안에 시집을 보낸 저를 원망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사위의 누나인
신우이 박미희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지은이를 보며 옳게 그 모습 보니까 밥맛 떨어진다. 모자라도 쓰고 다녀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해요. 제 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거울도 제대로 못 보고 다니던 아이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했다니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혼자 국밥집 뒤편 창고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눈물샘이 고장난 건지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남편 박상우는 더했습니다. 아내가 고통에 힘들어하며 밤에 끙끙거릴 때면 등을 돌리고 아, 끙끙대지 좀 마. 내일 예약 손님 많은데 잠 좀 자자라고 소리쳤다더군요. 제 딸이 암 환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탐정이 보내온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이가 제가 정성껏 끓여보낸 사골 국물을 데워 먹으려고 했대요. 새벽 4시부터 가게에 나가기 전에 푹 고아서 보온병에 담아보낸 국물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최영숙이 그걸 보더니 냄비째 들어서 싱크대에 자르륵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시장통 냄새나서 역겹다. 우리 집 격 떨어지게 이런 걸 왜 가져와? 라며 빈 냄비를 바닥에 쨍그랑 던졌다고 해요. 지은이는 그 쏟아진 국물을 행주로 닦으며 서럽게 울었을 거예요. 제 마음도 그 국물처럼 바닥에 엎질러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잘 먹고 잘 지내. 시어머니가 곰탕도 끓여주셨어. 딸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들리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 잘 먹어야 해 라고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이가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젊은 시절 시집살이 할 때 그렇게 울었거든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전화 끊고 나서 혼자 울던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젊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500억 자산을 가진 회장이었고 제 딸을 지킬 힘이 있는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저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 사위와 시댁 식구들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방 구석에 앉아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뒷목이 뻣뻣해지고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죠. 사진 속에는 박상훈이 미용실 직원인 20대 여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딸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인간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사진에는 신우이 박미희가 지은이의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에서 자랑하듯 돌아다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지은이가 공무원 시험 합격 기념으로 제가 사준 건데 신우이가 슬쩍 가져간 거였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되뇌었지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제 손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암 진단금 5억 원이 입금된 날이었어요. 저는 김 변호사를 통해 그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상훈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죠. 탐정이 보낸 사진 속 상훈이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눈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훈이는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탐정이 몰래 설치한 녹음기기에
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자기야, 보험금 들어왔어. 이거면 보라카이 가서 제대로 쉬자. 네가 원하던 명품 가방도 사줄게. 사위 상훈이의 목소리는 들뜬 기분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국자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에 있던 알바생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입술을 깨물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김 변호사를 만나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쳐놨어요. 회장님, 박상훈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의 실소유주가 회장님이시고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회장님 명의의 법인 기숙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서 연장해주지 않고 언제든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30년 전 남편 몰래 차명으로 사둔 건물들이었죠. 당시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요. 또한 지은이 명의로 만든 가족카드 내역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박상훈이 딸 몰래 만든 카드로 내연녀와 호텔을 다니고 명품을 사준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이제 준비 끝났어요. 그 인간들이 제 딸한테 한 짓을 100배로 갚아줄 시간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든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제 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서러운데 시댁 식구들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버텼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나서서 딸을 지킬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박상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준비하세요. 폭풍은 한순간에 몰아쳐야 효과가 있는 법이니까요. 네, 회장님.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밥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수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마침내 오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니 지금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있던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면에는 김 변호사가 보내온 최종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박상훈 일가의 모든 약점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미용실 건물 소유권, 시댁 아파트 법인 등기, 상훈이가 몰래 만든 대출 내역, 내연녀와의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게 제 손안에 있었어요.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토록 딸만 보고 달려왔던 세월 30년간 조용히 쌓아온 이 힘을 이제야 제대로 쓸 때가 온 거죠. 사실 저는 지난 3년간 일부러 참아왔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고 손주라도 보면 상황이 나아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더 악랄해졌고 급기야 제 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3개월 전 한 사건이 제 인내심의 마지막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은 제 남편 기일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7년이 됐지만 저는 매년 그날만큼은
꼭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은이도 시댁일을 마치고 새벽에 올라와 함께 절을 올리곤 했죠.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 최영숙이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탐정이 녹음한 그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제사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영숙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지은아, 오늘 집에 급한 손님이 오시는데 네가 와서 청소 좀 해줘야겠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 친정아버지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야 해서요. 그러자 최영숙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죽어 없어진 친정아버지 기일이 뭐가 중요하니?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우선이지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한 거 모르냐? 당장 와. 저는 그 녹음을 듣고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맷돌로 갈리는 것처럼 뻐근하더라고요. 제 남편의 기일을 죽은 사람 운운하며 무시하다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들 지옥 구경을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너무 오래 참았나 봐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겠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분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금고를 천천히 열었을 때 안에는 지난 30년간 제가 모아온 진짜 장부들이 들어 있었어요. 국밥집 장사는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제 진짜 사업은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장부를 펼치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빌딩 시세 800억 원, 반포 상가 건물 시세 200억 원, 그 외 현금 자산과 주식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1000억 원은 좋게 넘었어요. 저는 장부를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장통 욕쟁이 할머니로 살아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2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10년 전부터는 조용히 여러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일이에요. 그냥 국밥집 하나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허영 떨고 싶지 않았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걸 다 드러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제 진짜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해주세요. 네, 회장님.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최고 로펌의 대표였고 제 전담 자산관리인이기도 했어요. 저는 15년 전부터 그를 믿고 모든 법적 업무를 맡겨왔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회장님, 사위 박상훈이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 명도 소송은 언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댁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상훈 씨가 지은 양명희를 도용해 만든 카드와 대출권은 형사고발까지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넘겼어요. 상훈이가 제 딸 몰래 만든 가족카드 신청서 사본, 5억 원을 빼돌린 이체 확인서, 내연녀와의 호텔 영수증,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지은이 돈으로 사치한 증거들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네, 회장님. 형사상으로는 횡령, 사기, 명의도용 혐의로 구속수사가 가능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타이밍만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네, 회장님. 다만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상훈이 어머니와 누나 명의까지 도용해서 만든 고위험 채무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상훈이는 도박처럼 투자를 했고 실패할 때마다 가족 명의를 도용해 빚을 냈던 겁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가족이라더니 서로 등쳐먹고 살았구나. 피 한 방울도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였어요. 김 변호사, 이 서류들은 나중에 쓰도록 하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던져줘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밥집 앞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금고를 열어 그동안 모아둔 증거 사진들을 꺼냈어요. 박상훈이 내연녀와 찍은 사진, 시누이가 지은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진,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모욕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모든 게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곧 너희들 차례다. 내 딸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줄 테니 각오해라.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지은이가 수술대에 오르는 날, 저는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죠. 박상훈이 5억 원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스스로 무덤을 판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위놈 카드 전부 정지시키고 미용실 건물명도 소송 준비하고 언론사에도 연락하세요. 저런 악마 같은 남편은 사건 반장 같은 곳에서 다루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 합니다. 공항에 취재진이 오도록 제보하세요. 네, 회장님.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힘을 이제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따님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죠. 회장님, 보라카이 현지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상훈 씨 일행이 리조트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대로 두세요. 한국 돌아올 때까지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만들어놔야 해요. 네, 회장님. 이미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회복실로 옮겨진 딸을 보러 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지은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제 손으로 딸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네가 당한 고통, 엄마가 100배로 갚아줄 테니까 안심하렴. 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직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특실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병실로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네, 보호자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시각 필리핀 보라카이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고용한 현지 탐정의 실시간 보고에 따르면 박상훈이 리조트 로비에서 카운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아장창 밀어버렸다고 해요. 결제가 안 된다는 말에 흥분해서 기물을 파손한 거죠. 직원이 신고를 했고 현지 경찰이 출동했답니다. 기물 파손과 소란 혐의로 조사 대상이라고 통보받았을 때 박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사돈 최영숙은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더군요. 박미희는 상훈아, 팔을 붙잡고 상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카드가 왜 다 안 돼? 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박상훈은 다급히 제게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번호를 차단해둔 상태였죠. 그 다음엔 딸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겠지만 지은이 핸드폰은 제가 수술 전에 받아서 꺼둔 상태였습니다. 박상훈은 점점 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핸드폰으로 김 변호사가 보내온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미용실 유리창에 붙은 붉은색 안내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명도 소송 진행 중, 무단 출입 시 법적 조치. 제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새벽에 가서 붙여놓은 거였죠. 미용실 앞에서 박상훈을 기다리던 내연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며 도망쳤다는 보고도 들어왔어요. 사랑한다며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여자가 돈이 끊기자마자 등을 돌린 겁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끝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병원 휴게실로 들어가 TV를 켰습니다. 마침 저녁 뉴스 시간이었는데 경제 뉴스 코너에서 제 귀를 사로잡는 보도가 나왔어요.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던 불법 투자 플랫폼 운영자가 잠적했습니다. 투자금 출금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백억 원대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악마 같은 놈, 이게 네가 선택한 길이다. 욕심이 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박상훈이 5억 원을 쏟아부은 그 플랫폼이 바로 뉴스에 나온 투자 사기 플랫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김 변호사를 통해 그 플랫폼이 위험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박상훈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내버려둔 겁니다. 그 돈은 애초부터 원금조차 손에 쥘 수 없는 사기였던 거예요. 저는 TV를 끄고 다시 회복실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병원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필리핀 현지 유치장에 갇힌 세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을 겁니다. 김 변호사의 현지 협력업체가 보내온 영상 파일을 나중에 확인했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박미희가 동생을 다그쳤어요. 상훈아, 카드가 왜 다 안 되는 거야?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박상훈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죠. 나도 당한 거야. 누가 우리 카드를 정지시킨 거라고. 이건 음모야. 사돈 최영숙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한 거야. 분명 그년이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제 진짜 정체를 몰랐어요. 그저 며느리 친정엄마가 화가 나서 카드 정지 신고를 한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송환 일정 잡히는 대로 고발 접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항에 취재진이 모이게끔 만들어주세요. 네, 회장님. 이미 주요 언론사 3곳에 제보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박상훈이 사돈 최영숙과 박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채무 서류도 확보됐죠? 네, 회장님. 상훈 씨는 고위험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와 누나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 서류는 나중에 쓰도록 하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던져줘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엄마라고 가느다랗게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얼른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은아,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엄마, 상훈이는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지쳐서 그랬겠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변호사에게서 최종 보고가 왔어요. 회장님, 박상훈 일행이 내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송환됩니다. 기물 파손 벌금을 내지 못해 강제 추방 형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취재진 15팀이 대기 중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수가 펼쳐질 거예요.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위놈 그리고 시애미 최영숙, 악마 같은 신우이 박미희, 악마 같은 집구서가 기다려라.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이다. 내 딸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받아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제 눈빛은 심판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입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공항 도착층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제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딸 지은이가 있었고 링거를 꽂은 채였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지은아, 이건 네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부끄러워할 건 네가 아니라 저 인간들이란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입국장 게이트 앞에는 이미 15개 방송사 카메라와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아내의 수술날 치료비 5억 원을 횡령해 해외여행을 떠난 남편 일가가 오늘 귀국한다는 것이었죠. 유명한 뉴스 탐사 채널에도 보도가 되어 망신을 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입국장 게이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초라한 몰골의 박상훈과 사돈 최영숙, 박미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흘간 현지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탓인지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박상훈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섬광이 연속으로 터지자 세 사람은 눈을 가리며 멈칫했어요. 박상훈 씨 맞습니까? 아내가 암 수술 받는 날 보험금을 훔쳐서 가족을 두고 여행 가신 게 사실입니까? 첫 번째 기자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기자들도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내의 보험금 5억 원을 편취한 게 사실입니까? 치료비를 어디에 쓰신 겁니까? 부인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질문이 쏟아지자 박상우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사돈 최영숙은 기자들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며느리가 우리 보고 여행 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하지만 기자들은 믿지 않았죠. 그럼 왜 카드 결제가 거부됐습니까?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 박미희는 동생 뒤에 숨어서 울먹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항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자 직원이 휠체어를 밀며 우리 쪽으로 길을 열어줬어요. 저는 딸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입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가르고 나아가자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부인인가 봐. 휠체어에 링거까지 꽂고 계시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딸의 휠체어를 박상훈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공항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만 계속 터지고 있었죠. 박상훈은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봤습니다. 여보, 나는.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위암 3기 투병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흘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지은이에게 돌렸습니다. 제 남편 박상우는 제 수술 전날 보험사에서 나온 진단금 5억 원을 몰래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딸의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술대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어 박상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내가 죽을 고비를 넘는데 여행을 가? 사람이 아니야. 저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박상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희가 입수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기자가 녹음기를 틀자 박상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 5억 찾아왔어. 이 돈이면 보라카이 가서 황제처럼 놀 수 있어. 네가 원하던 명품 가방도 사줄게. 녹음 속 박상훈의 목소리는 신나 있었고 불륜을 저지른 여자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연녀였던 거죠. 사람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더욱 거세게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상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저는 차갑게 박상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지은의 어머니 김정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운영하던 미용실 건물의 실소유주이기도 하죠. 제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사위는 제 딸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훔치고 도박을 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상훈은 조작이라고, 이건 다 조작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수군대며 그를 손가락질했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하고 있던 경찰 수사관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상훈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들들이 차갑게 말하며 수갑을 꺼냈어요. 박상훈의 두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박상훈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암 환자, 아내 치료비 횡령, 남편 공항서 긴급 체포, 5억 원 들고 해외여행 간 몰상식 남편 구속.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날 밤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딸이 가늘게 속삭였을 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은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한편 공항에 남겨진 사돈 최영숙과 박미희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영상을 보니 두 사람은 공항 구석에 쪼그려 앉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네가 상훈이를 부추긴 거 아니야? 엄마가 여행 가자고 먼저 말했잖아. 모녀는 서로를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집도 없었고 쓸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날 밤 찜질방에서 겨우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빼앗아간 시간과 돈을 전부 돌려받겠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사건 이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에는 수천 개의 비난이 쏟아졌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상훈이라는 이름이 올랐어요. 저는 병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박상훈은 구치소로 이송됐고 시어머니 최영숙과 시누이 박미희는 갈 곳이 없어 결국 그들이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집행관을 보내세요. 시간은 오전 8시, 출근 시간대에 맞춰서요.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김 변호사의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묵고 있던 아파트 현관문이 쾅쾅 두드려졌습니다. 탐정이 설치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영숙이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자 법원 집행관 2명과 용역 직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퇴거 집행 통보 드립니다. 집행관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최영숙은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소리예요? 여긴 우리 집인데 무슨 퇴거 집행이에요? 그녀가 항의하자 집행관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곳은 박상훈 씨가 대표로 등재된 법인 명의 기숙사입니다. 해고 및 횡령 혐의 조사로 거주 자격이 상실됐으며 건물주의 명도 요청에 따라 퇴거 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관의 설명을 들은 최영숙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어요. 실소유주는 김정자 씨이며
법인 명의로 등록된 직원용 기숙사입니다. 박상훈 씨는 명목상 대표였을 뿐 실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 말에 최영숙은 입을 벙긋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내 집이 사실은 며느리 친정엄마 소유였다는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희가 안방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래요? 집행관은 미희를 향해 똑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30분 이내에 짐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미희는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명품 가방과 옷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행관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 거예요. 제가 산 거라고요. 미희가 항변했지만 집행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물품들은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횡령 조사 대상이며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집행관이 손짓하자 용역 직원들이 들어와 명품 가방, 옷, 신발에 차례로 붉은색 압류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붙잡으려 했지만 용역 직원이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부인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고발될 수 있습니다. 미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 침대, TV, 냉장고에도 압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심지어 현관 신발장 속 신발들까지도요. 최영숙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병실에서 CCTV 화면을 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제 딸이 당했던 그 굴욕을 똑같이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30분 후 두 모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씩만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웃 주민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 아니야? 딸 치료비 훔쳐서 여행 간, 맞아 저 사람들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최영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거리로 나온 두 모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미희가 엄마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최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드도 막혔고 통장에 돈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결국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미희가 주머니를 뒤져 겨우 찾아낸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햄버거 하나를 샀습니다. 그걸 반으로 나눠 먹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엄마가 상훈이를 너무 감싸고 도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신우이 미희가 중얼거렸을 때 시애미 최영숙이 딸을 노려봤습니다. 너도 좋다고 따라갔잖아. 그때 말렸어야지. 모녀는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그날 오후 두 모녀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소한의 생필품이라도 사야 했거든요. 최영숙이 컵라면 2개와 물 한 병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어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점원이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오신 분 아니세요? 점원의 물음에 최영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카드 좀 긁어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지만 삑소리와 함께 거절됐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점원이 물었고 최영숙은 지갑 속 카드를 전부 꺼냈어요. 하지만 삑삑삑 모든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 맞네.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온 거야.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최영숙은 컵라면을 카운터에 놓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미희가 뒤따라 나오며 물었어요. 엄마, 저녁은 어떻게요? 최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두 모녀는 지하철역 공중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최영숙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한때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옆에서 박미희도 눈물을 훔치며 얼굴을 씻고 있었어요. 화장실 밖에서 청소하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이네. 천벌 받는 거지 뭐. 아주머니의 중얼거림이 화장실에 울렸고 최영숙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그날 밤 그들은 찜질방을 찾아갔지만 입장료 12,000원조차 없어서 결국 24시간 무료 휴게실이 있는 구청 로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한편 구치소에 갇힌 박상훈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면회를 신청해서 들어갔을 때 상훈은 희망에 찬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님, 저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보석은 안 되나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박상훈 씨, 이혼 소장입니다. 위자료 50억 원 청구, 횡령금 반환 소송, 그리고 명의도용 형사 고발건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상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50억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그가 소리쳤지만 김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험금 횡령 5억 원에 정신적 피해 배상 40억 원, 혼인 파탄 책임 5억 원, 합계 50억 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청구액입니다. 박상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어요. 돈이 없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투자한 돈도 다 날아갔고 집도 제 것이 아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박상훈 씨, 댁의 어머니와 누나 명의로 만든 채무건도 발견됐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이 있더군요.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던데요. 김 변호사의 말에 상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의뢰인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박상훈이 애원했지만 김 변호사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병실에서 김 변호사의 보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네, 회장님. 내일 시댁 두 모녀에게 채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날 밤 최영숙과 미희는 찜질방에서 겨우 잠자리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들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찜질방 직원이 대신 받아서 전해줬는데 봉투를 뜯어본 최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손에는 채무 독촉장이 들려 있었어요. 최영숙 명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 박미인 명의 대출금 8천만 원, 연체 이자 포함 총 2억 5천만 원을 15일 이내에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런 돈 빌린 적 없어. 미희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물론 위조된 서명이었지만 박상훈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우리 명의를 도용한 거야? 최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은 어머니와 누나를 배신한 겁니다. 두 모녀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찜질방 안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우리 어떻게 2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아?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사채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채권을 사채업자들에게 넘긴 거였어요. 물론 합법적인 절차였지만 그들은 훨씬 더 집요하게 돈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찜질방 로비로 건장한 남자 3명이 들어왔고 최영숙을 찾았어요. 최영숙 씨 맞으십니까? 채무 변제건으로 왔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최영숙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돈 빌린 적 없어요. 이건 제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이 있으니 법적으로 책임은 부인에게 있습니다. 15일 안에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최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사채업자들은 동정심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식이었지만 지은이는 조금씩 입맛을 되찾고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어떻게 됐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들은 네가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야. 내 건강이나 챙기렴.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죠. 착한 우리 딸은 그 사람들이 걱정되나 봤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딸에게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동정심은 없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완전한 파멸을 보여줄 시간이야.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복수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달을 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최영숙과 박미희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어요. 주머니에 남은 돈은 3만 원이 전부였고 하루 세 끼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연명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누비던 그들이 이제는 편의점 앞에서 1+1 행사 상품을 고르며 손가락을 꼽고 있었어요. 저는 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 내일 오후 3시에 준비하세요. 장소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 광장으로요. 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내일 엄마랑 나들이 갈까? 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 광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죠. 저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렸고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펼쳐 지은이를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딸은 여전히 링거를 맞아야 할 정도로 허약했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딸이 물었을 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아, 이건 네가 당한 일을 마무리 짓는 거야. 더 이상 저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광장 벤치 근처에 최영숙과 박미희가 앉아 있었어요.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행색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탐정이 미리 연락해서 그들을 이곳으로 유인한 거였죠. 무료 급식 나눔 행사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거든요. 저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제 모습과 링거를 맞은 딸의 모습이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최영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미희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들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를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최영숙은 급히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사돈 어르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방 한 칸만이라도 얻을 수 있게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힘들 때 냄새난다며 밥도 따로 먹게 하셨잖아요. 친정 엄마가 싸준 국물도 싱크대에 쏟아버리셨고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영숙은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용서해다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니까요. 딸의 말에 최영숙은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서 채무 서류가 쏟아져 나왔어요. 박상훈이 두 분 명의로 만든 빈 목록입니다. 어머니 명의 1억 5천만 원, 미희 씨 명의 8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이죠. 최영숙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상훈이가 우리 몰래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녀가 항변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당신들 책임입니다. 서명이 있으니까요. 물론 위조된 서명이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제 말에 최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박미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희 정말 몰랐어요. 상훈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들이 제 딸한테 한 짓도 마찬가지죠. 몰랐다고, 그냥 그랬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광장 입구 쪽에서 건장한 남자 4명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그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거든요. 최영숙 씨, 박미애 씨 맞으십니까? 앞장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두 모녀는 뒤를 돌아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채무 변제 기한이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오늘부터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남자의 말에 최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녀가 애원했지만 사채업자들은 단호했습니다. 15일 동안 연락도 안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박미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저는 몰랐다고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허둥대다 계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미희의 비명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계단 난간에 다리를 세게 부딪혔고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도와주지 않았어요.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이잖아.
암 환자 돈 훔쳐서 여행 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미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최영숙이 달려가 딸을 부축했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지만 제 딸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채업자들이 최영숙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급여 압류와 재산 가압류에 들어갑니다. 이미 법원 판결도 받았습니다. 남자의 말에 최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이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사돈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용서는 제 딸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해달라고 했어야죠.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건 너무 늦었어요. 제 말에 최영숙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고급 세단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최영숙과 다리를 절며 신음하는 박미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하기는커녕 손가락질하며 지나갔어요. 저희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갇힌 박상우는 그날 저녁 면회 신청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누나도 아내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그는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제 가족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교도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처가 변경되었어요. 더 이상 연락 불가합니다. 교도관의 말에 박상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독방에 혼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내연녀는 이미 마지막 비상금까지 빼돌려 도망갔고 어머니와 누나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고 자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무릎을 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감옥 안은 차갑고 어두웠어요. 다음 날 아침 박상훈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 변호사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어요. 편지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지은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사람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단 2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박상우는 편지를 구겨 쥐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만 남았을 뿐이었죠. 후회는 늦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창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긴 밤을 보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형량과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일이었을 뿐이죠.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산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딸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죠. 엄마, 이 호텔 정말 좋다. 경치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어. 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 단발머리로 스타일을 냈어요. 1년 전 수술대에 누워있던 그 창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암은 완치되었고 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딸아이는 새 인생을 찾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건강해져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딸은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고마워요.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이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강남 대치동에 새로 산 빌딩이야. 지분 70%를 내 명의로 해뒀어. 딸은 깜짝 놀라 서류를 펼쳐봤어요. 엄마, 이거 시세가 800억이 넘는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큰 걸.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너는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공무원도 그만뒀으니 이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처럼 암에 걸린 환우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저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딸은 서울 강남구에 암환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30억 원을 출연했고 딸이 이사장을 맡았어요. 재단에서는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 가족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딸은 매일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환우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지은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환우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딸의 얼굴에는 보람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런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 엄마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편 저는 제 인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만 했거든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저는 청담동 현대백화점 VIP 라운지 단골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면 백화점을 방문해서 명품 매장을 둘러봤어요. 너무나 검소하게 살아왔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샀습니다. 회장님, 이번 시즌 신상품이 막 들어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고 저는 여유롭게 구경하며 마음에 드는 걸 골랐어요. 가격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저는 카드를 건네며 말했고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급 호텔 스파를 다녔습니다. 신라호텔, 롯데호텔, 그랜드 하얏트 돌아가며 마사지와 피부 관리를 받았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이세요. 테라피스트가 말했을 때 저는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평온해서 그런가 봐요. 마사지를 받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지난 세월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50년 가까이 긴장하며 살았던 어깨가 이제야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라운지에서 허브티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지난 여름에는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퍼스트 클래스를 타본 기분은 정말 최고였어요. 비행기 좌석이 침대처럼 펼쳐지고
샴페인과 캐비어가 나왔을 때 딸은 감탄했어요. 엄마, 이렇게 편한 비행기는 처음이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 자격이 있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에펠탑에 올라갔으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남프랑스 니스로 가서 해변을 걸었고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를 돌아봤습니다. 한 달간의 긴 유럽 여행이었지만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을에는 제주도에 가서 별장을 하나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지은 작은 주택이었는데 통창으로 제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주말마다 딸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올레길을 걸었으며 저녁에는 해산물 요리를 해 먹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우리 나중에 여기서 살까? 딸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겠다. 하지만 서울도 좋고 제주도도 좋으니까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을 꼭 껴안았어요. 겨울에는 승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승마클럽에 등록했는데 처음에는 말에 오르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하지만 몇 달 연습하니 이제는 말과 교감하며 들판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말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은 제가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회장님,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이제 경보주행도 가능하시겠어요. 승마 코치가 칭찬했을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70년 살면서 처음 배워본 취미였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거든요. 말 위에서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모든 게 행복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딸이 수술대에 누워있던 모습, 시어머니가 소금을 뿌리던 장면, 박상훈이 내연녀와 웃던 얼굴, 그런 것들이 가끔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도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우울해할 때가 있었어요. 엄마, 나 가끔 꿈에서 남편이 나타나. 그러면 너무 무서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한편 박상훈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탐정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상훈은 횡령, 사기, 명의도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가석방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힘든 작업반에 배치돼 하루 종일 노동을 한다더군요. 한때 미용실 원장이라며 잘난 척하던 그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동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뿐이었죠. 시어머니 최영숙과 시누이 박미희는 더 비참했습니다. 두 모녀는 결국 2억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갈 곳이 없어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 최영숙은 지하도 구석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고 박미희는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한때 명품을 걸치고 백화점을 누비던 그들이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된 겁니다.
특히 박미희는 1년 전 다친 다리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절뚝거리며 걷는다고 했어요. 두 모녀는 작은 돈을 두고도 서로 다투며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관계가 됐다더군요. 저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는 딸과 함께 빨간 오픈카를 타고 강릉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딸은 선글라스를 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최고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또 올까?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아, 앞으로 이런 날이 더 많이 올 거야.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꽃길만 걷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우리 모녀의 웃음소리가 해안도로를 따라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인생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더라. 참아야 할 때와 싸워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엄마. 나도 이제 알았어. 엄마가 그때 나서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그 사람들한테 짓밟히며 살았을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딸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줘서 암도 말끔하게 치료가 되었고 전이도 되지 않아서 오래 살 수 있대요. 고마워요. 당신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보내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것 같았고 저는 남편도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지금 딸과 함께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빨간색 멋진 오픈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돈 식구들도 혈연이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가족입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를 두고 보험금을 갈취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악마 같은 가족들은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된 결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부메랑 같아서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2배, 3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